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살인적인 독감이 50개 주 중 47개 주로 퍼진 가운데 사망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보스턴주에 이어 지난 10일 뉴욕주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노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노동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생존을 위해 분사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경제 현안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다중채무자 일원화에 나섭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북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저장 탱크 주변에 흘러내리는 염산을 중화시키는 데는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14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올해 4만여 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갑론을박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임 중독이 확산되면서 최근 게임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업계의 반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게임 중독이 부른 사회 문제, 현명한 대안은 무엇일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무역 적자가 예상외로 대폭 확대되었고 웰스파고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마감 지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13% 상승하면서 13,488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2% 상승하면서 3,125.63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1,472.05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미국 주요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인데요. 기업 실적 호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면 뉴욕 증시 좋은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1월 15일에는 소매 판매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6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16일에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17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모건 스탠리 등이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는 중국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딛고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3% 상승하면서 6,121선에서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독일 닥스 지수 7,715선, 프랑스 카크 지수 3,70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한 반면에 중화권은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네, 아시아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4% 상승한 1801선에서 마감됐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78% 밀린 2243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39% 밀리면서 23,264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06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5.7원 내려간 1,054.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상승 후 혼조세로 주춤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중에 첫 번째로 실적 발표에 나선 웰스파고 역시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2주간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비재 수입이 늘었고요. 또 허리케인 샌디 이후 해외 자동차 수입도 늘어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8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는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413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요. 10월 달에 420억 6천만 달러보다 악화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적자폭은 가장 컸습니다. 다만 10월 적자 규모는 종전에 422억 4천만 달러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 수지 적자는 657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고요. 서비스업 수지 흑자 규모는 169억 8천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독일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유럽연합에 대한 적자액도 122억 달러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대중국 적자액 같은 경우는 290억 달러로 10월에 295억 달러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야기하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스파고가 금융주의 첫 번째 실적 발표 테이블 끊었습니다. 이 미국 최대 모기지 대출 취급 은행인 이 웰스파고는요. 지난해 4분기에 모기지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융자 증가 덕분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4분기 순이익이 50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1억 1천만 달러보다 24% 증가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 91센트로 전년 동기에 73센트는 물론이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89센트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한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도 주당 89센트를 기록하면서 88센트인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2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12억 9천만 달러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실적은요. 모기지 리파이낸싱 호조 등을 힘입은 이런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순이자 마진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해놓은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나서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체로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매업체인 JC페니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우려감과 이 UBS의 매도 의견으로 인해서 4%대 추락하고 말았고요. 베스트바이는 홀리데이 시즌에 전년 대비 이 보합 수준의 동일 점포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장중에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말부터 유럽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제히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했고 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 동결 이외에 눈에 띄는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또다시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마감된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살인 독감이 50개 주 중 47개 주로 퍼져 사망자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주는 보스턴시에 이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122개 도시의 전체 사망자 중 7.3%가 감기나 폐렴으로 숨져 독감이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노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노동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불필요한 요식을 줄여 기업의 융통성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노동법이 개정되면 고용주들은 기업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유연하게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채무 한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어 온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이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이미 사용한 재정의 빚을 갚기 위해 논의되는 옵션이 2가지 있다면서 이 가운데 초고액 백금 동전 발행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사이에 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죠.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주요 일정과 증시 전망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경제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지난 4분기 GDP, 미국의 소매 판매 주택 지표와 실적 발표 등을 통해 막연한 기대감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에서 발표될 12월 소매 판매는 허리케인 샌디 이후 복구 수요와 연말 특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대거 공개됩니다. 18일 예정된 중국의 4분기 GDP를 통해 경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7.8%로 3분기에 7.4%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경기 회복의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 신호를 보였고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 모두 4분기 들어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단기적으로 산업재와 소재 업종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합니다. 환율 변수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환율 부담에 조정받았던 자동차 주가의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국내 포털업체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포털업체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포함시키는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NHN의 규제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아시아에서 제2의 페이스북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가입자는 현재 9,400만 명으로 하루 50만 명 신규 가입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가입자 1억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메신저 분야에서 NHN의 라인이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한 국가는 61개국이며 일본에서만 4천만 명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12일 발생한 경북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저장 탱크 주변에 흘러내린 염산을 중화시키는 데는 열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로 날아간 염산은 손쓸 방법이 없지만 퍼진 범위가 사고 현장 500m 주변에 불과해 피해 우려가 작다는 게 환경부와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웅진 폴리실리콘 측은 저장 탱크 주변에 흘러내린 염산 대부분을 폐수 처리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냈다며 해당 염산은 중화해서 버릴 계획이며 열흘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해 수입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독일에서 15만 5,673대를 판매해 프랑스의 르노와 체코의 스코다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에는 3위였던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꾸준히 경쟁력 있는 신차를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죠.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등장과 함께 매각을 둘러싼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적 자금이 12조 7천억 원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7%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금융 매각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올해 안에는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방법과 인수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남아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예보 소유 지분은 약 7조 원 수준. 규모가 크다 보니 경남,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산하 계열사들의 분리매각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조기 민영화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매각은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리매각을 하면 실제 매각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너지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때문에 통매각설,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 국민주 방식 민영화, 블록세일 등도 매각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지난해 말 ING생명 인수에 실패한 KB금융지주가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하지만 KB금융이 우리금융까지 인수할 경우 규모가 너무 비대해지고 중복되는 사업 분야가 많아 부담입니다. 사모펀드와 외국계 자금 등도 인수 후보로 꼽히지만 외환은행을 인수 후 매각한 론스타의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최대 경제 현안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다중채무자 일원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다무체중자 문제인 만큼 이들을 한 곳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모든 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리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총 자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은행 계정과 신탁 계정을 합친 총 자산은 2,05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치고 국민은행에 이어 은행권 자산 수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그동안 애플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자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했죠. 그러나 작년 말 삼성에게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밀리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애플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은 지난 11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애플의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통신에 따르면 팀 쿡은 전날 중국의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 회장을 만나 애플과 제휴를 제안하고 중국이 애플의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 모바일 사용자 가운데 64%가 차이나 모바일을 사용할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신업체입니다. 팀쿡은 애플은 수년 내 중국에서 상당수의 애플 스토어를 열 것이고 중국에서 새 제품을 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애정 공세를 통해 애플이 중국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는데요. 현재 엎치락뒤치락하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 2013년에는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죠. 그중에서도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 결정에 관한 계약 조건 협상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13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특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35가 결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 펜타곤이 지난 11일 성능 실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F-35B 모델이 내구성 시험 도중 동체 밑면 내부 칸막이 벽에서 여러 개의 균열이 감지돼 지난해 12월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F-35B 모델은 2010년에도 동체 균열이 발견돼 16개월간 성능 테스트가 중단됐었는데요. 이 모델은 수직 이착륙 등 특히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경제 불안을 나타내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세자녀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고민에 빠진 국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의외인데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단지 출산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창업이다 경영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한 기관은 최근 중국에서 성인 남녀 약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들은 성격이 부정적이고 불성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도 떨어지며 위험 회피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형제 없이 혼자 자라다 보면 부모의 과잉 보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산업은 이미 이 정책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한 자녀 정책이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한진해운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지난주 말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예. 이번 주는 좀 다소간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한진해운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좀 짚어주시죠. 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산하의 해운선사죠. 예. 한진그룹 산하라고 하시면은 되게 이제 한진해운 홀딩스가 지주사기 때문에 예. 한진그룹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실 텐데 한진해운 홀딩스의 지분을 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지분을 한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약간의 순환출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컨테이너 운임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비수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는 좀 안 좋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미주와 구주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을 단행을 해서 예. 컨테이너 운임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국 춘절의 재고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예. 미국의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구 관련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운임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성수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화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수혜주로도 또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해운선사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하락할 때에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주가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이전의 수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재무제표상의 어떤 수혜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너무 크게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해운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 어떤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해운 운임의 상승, 거기에 따른 어떤 영업이익의 상승이 와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급 상황은 최근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운임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1월 말부터 기관들의 러브콜이 집중이 됐었고요. 예. 연일 순매수를 그동안에 보여줬습니다. 9,000원대에서 지금 13,3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틀간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사실 11월 말 이후에는 계속 지분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서느냐가 일단 수급상을 봤을 때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번 주에 한진해운 어떻게 좀 움직이리라고 보시는지요? 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예. 일단 2013년은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되느냐가 일단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운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봐서도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올해도 1000TEU 이상급의 대형선 50척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TEU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예.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 한 개를 1TEU라고 하니까 컨테이너 예. 박스 10,000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대형선이라는 뜻이고요. 2분기부터 음. 머스크라고 하는 그 대형 해운선사에서 초대형선을 인도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황이 좀 낙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컨테이너 쪽, 특히 이제 해운주들의 문제점은 공급이 과잉됐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예. 부분들이 조금 올해도 주가의 상한선은 좀 막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7,000원 트레이딩 바이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많이 올라간다면은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이 결국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한진해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오늘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지금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접 고용, 그런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 대상 인원이 한 22만 명 조금 초과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약 내용을 보면은 금년에 한 4만 명, 내년에 한 6만 명에서 8만 명, 그 이후에 이제 12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015년까지 22만 명을 이제 상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 때 대기업도 당연히 과정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 쪽에서부터 이제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인원 감축 노력이 좀 시도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효력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몇 년 동안 시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제대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시 좀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표방하고 있는 작은 정부, 그렇지만 강력한 정부에 좀 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강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커지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수익 개선을 통해서 더 이제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인력 부담을 감소를 시켜 나가야 되겠죠.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한 축에 의하면 서울시가 한 사람당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 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연 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이제 소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박근혜 당선인의 맨데이트는 그런 것을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경영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쓸데없는 다른 비용을 좀 감축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자면 고위직과 저급직 사이의 어떤 그런 임금 격차 같은 걸 좀 해소시켜서 자체 노력을 강화를 하라. 무슨 맨데이트가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시장에서도 약간 좀 모순되는 의견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일반 기업에 국한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정부 관련되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또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방편은 그 노동계에서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보다도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대우는 뭐 정규직 수준은 아니래도 좀 못 미치더라도 일단 고용 안정성은 좀 보장이 되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의 경우 보통 관행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용은 추가 비용은 그렇게 좀 줄이고요. 조금 줄이고 그렇게 적어도 순차적으로 좀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IMF 위기 이후에 사실 우리가 너무 비정규직이 양산이 돼 왔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용 관행을 통해서. 그러나 급작스럽게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용 관행을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을 일부분은 적어도 전환을 했다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무기계약직의 어떤 그 일한 업적 그런 거를 좀 판단해가지고 쌍방에서 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하겠다. 그런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법제화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고용 영역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법제화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2년마다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너무나 고통스럽죠. 사실상. 차라리 그 법안이 없었을 때는 비정규직만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년 있으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인프라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식 고용 정책하고 독일이나 일본식 고용 정책이 그 가운데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식은 뭐 완전히 정말 매해의 계약에 달린 겁니다. 뭐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뭐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고용의 유연성이 이제 높아서 다른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고용 유연성은 떨어지지만은 장기 계약 쪽으로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가고 싶은데 시장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금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의 경우에 지금 회사채 발행액이 39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게 왜냐하면 34조가 2004년에 피크에 있다가 그다음에 경기가 그냥 급격히 악화되니까 2008년, 2007년 그때 그 금융위기 이후에 발행한 그 회사채가 이제 만기가 돼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갚아야 될 게 39조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갚아 나가면서 더구나 또 인건비에서 지금 상시직으로 이렇게 변화
전환을 한다면은 정기적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엄청난 급속한 비용 부담이, 증가가 또 부담이 생기겠죠. 생각이 예.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현대 자동차요. 네, 현대 자동차도 지금 사실 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환 네. 전환 문제를 두고 굉장히 좀 고민에 빠져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담겨져 있냐면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까지도 지금 요구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문제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독일 연방법원이라든가 일본에서의 그 판례 같은 것을 통해 보면 그것이 뭐 불법 파견이 예. 아니다. 예, 또는 예. 불법 고용이 아니다. 예.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은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예. 심지어는 폭스바겐 같은 회사에서는 예. 아우토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것은 고용 전담 회사죠. 예. 그래서 아우토비전이라는 별도의 회사로부터 비정규직 사원들을 갖다 공급받고 있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도요다도 2000년대부터 고용 유연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요다도 지난 한 2, 3년 동안 엄청난 그 경영 위기에 빠졌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 문제는 앞으로 고용 유연성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예. 어떤 시금석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자동차도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예. 전환한다든가 예. 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물론 노사 협상의 대상이고 예. 정부의 노동 정책의 또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위치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버퍼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으로 봐서는 기업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인력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게 자칫 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는 또 우려도 네.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예. 정부의 그 공공기관들이나 대기업들이 좀 흡수할 여력이 있는데 예, 예. 경기가 뭐 아시다시피 금년 전망이 아주 굉장히 않죠. 좋지 않기 지금 때문에 성장률은 이제 2%대로 이제 전쳐지고 2%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상 뭐 인구 증가율 빼고 뭐 빼면은 0% 0% 죠. 성장이죠 사실상.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기적이 아니겠느냐 예, 예.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 부분에서의 이러한 압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예. 뭐 더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렇군요. 중소기업 지금 하도급 내지는 그 파견 근로직 비정규직의 90%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있는 예. 고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교수님 잠깐 지금 네. 뭐 종목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SBM 최대 주주 트루트라이언프로 변경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시청자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얘기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국내에서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또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네. 사실 요즘 뭐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들과 경제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되면 우려가 지금 우리가 일자리 늘려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외국으로 가지 않을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노동 유연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시 해고도 가능하고요. 네. 파견 규제도 없고 네. 임시직 사용 가능하고 네. 저임금 근로자 활용 가능합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산 기지를 이제는 뭐 동남아뿐 아니라 미국으로 자꾸 옮겨가지 않을까 네. 걱정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일자리가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예, 예.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쪽에서는 거기서 바로 자체 조립 내지는 자체 생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예, 예. 그것을 또 정부나 일부 뭐 경제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고용 유연성 유지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양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으니까 그런 대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현지 수요처로 생산 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될 거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왔고요. 이 고용 문제,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그냥 그 코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생산 관행, 하도급 업체와의 관행, 부품 조달의 안정성 이런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 조달을 거의 하도급을 못 주고 바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생산 코스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업계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이제 공공기관하고 좀 대기업 먼저 살펴봤는데 뭐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조금 딜레마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금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당선인 측하고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쪽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이중의 어떤 부담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떤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가 자본시장의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 맨데이트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고용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와 함께요. 최근 사회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다음 이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SBM 최대 주주 트루 트라이언프로로 변경됐습니다. 네, 또 다음 속보가 있나요? 네, 김정한 기철수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네요. SBM 관련되는 종목 투자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게임 중독. 요즘 뭐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지금 갑론을박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규제가 옳은 것인가? 현명한 대안은 또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사회의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문화사업단의 전종수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머리가 짧으시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국내에서 게임 중독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임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적으로 게임 중독만 통계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그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한 7.7%가 인터넷 중독에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청소년들은 한 10.4% 정도가 인터넷 중독에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중독이 심하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도 또 등장을 했고요.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행됐던 셧다운 제도, 그러한 어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조금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참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셧다운제를 실시했을 때 전문가들은 많은 의견들이 먼저 셧다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작년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성가족부 것은 그 청소년들이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도록 규제를 하는 법안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것은 그 청소년들이나 또 그 학부형들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뭐 그런 법안들이 좀 실효성이 있었는지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보니까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또 얘기들 많이 있던데요. 전문가들은 그 예상을 할 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 청소년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게임을 안 하냐 하면은 실제로 게임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그 음란물이라든가 다른 채팅이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서 다른 중독을 그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우려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인의 그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이렇게 모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우려 사항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기대는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 같은데, 이번에 또 이제 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됐죠.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법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안이 그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입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이제 당선인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전국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유센터를 설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원은 정부하고 게임업계가 같이 마련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법안을 보면 그 규제 시간을 그동안에 그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거를 그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늘렸고, 그다음에 게임 업체들이 일정한 그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서 그 매출액의 1% 내외를 이렇게 징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나오고 과거의 법률에 비춰봤을 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나 또 그 관련 그 주체들이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게임 업계의 일정한 부분은 그 공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요. 미국이나 그 선진국들도 그 게임에 대한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법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인 합의하고 그다음에 중독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치유센터라든가 상담소를 늘림으로써 사전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그 노력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률 제정은 아마 그 미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게임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을 세금처럼 정부가 걷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만을 유발시키는 그런 식품을 파는 업체들은 나중에 또 관련돼서 또 국민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또 뭐 얼마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법적인 규제가 나온 것은 아마 알코올이나 다른 어떤 중독 관련된 그런 법에서 이제 일정한 부분을 이제 징수해서 그 중독자를 치료하니까 아마 비슷한 성격의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것은 게임 업체가 지금 이제 한참 커가고 있는 성장 산업이고 이것이 안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서로 간의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우리 게임 업체가 사회적인 공헌 측면에서
그 돈을 뭐 어떤 그 공헌을 한다는 그 측면보다는 이제는 기업도 사회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 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게임 업계의 공헌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문화 산업을 좀 육성시키겠다, 이것을 신성당 동력 중에 하나로 좀 삼겠다는 그런 공약도 가지고 있었는데, 자칫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그런 어떤 앞으로의 문화 산업 발전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성장 초기에 있는데요.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제 그 작년에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치유센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게임 업계의 그 일정한 그 공헌에 대한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양쪽이 서로 그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이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이 보시는 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한 게임 중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인터넷 게임 말씀하셨지만 요즘 뭐 모바일 게임 정말 중독 심한 것 같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이런 법적인 제재 이외에 좀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게임 중독은 그 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합심해서 그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게임 중독이 좀 심해지면 그 상담소를 찾는다든가 이런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아서 사회적인 정화 운동을 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디지털 기기가 나왔을 때 항상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그 역기능을 먼저 강조를 하다 보면 순기능의 쪽의 것이 약해지고 또 사회가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좀 넓혀가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이제 게임을 대하는 문화 같은 것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좀 없을까요? 이런 규제 말고요. 정부는 아마 그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게임 중독 한 중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중독 현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게임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에 속합니다. 만약에 게임 중독을 청소년들에게 그 제한을 하려고 하면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그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준다 그러면 보다 바람직한 어떤 그 사회의 그 정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규제하는 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게임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업 육성도 시키면서 그런 어떤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의 전종수 단장과 함께 최근 뭐 청소년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게임 중독, 우리 사회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에 이어서 비교적 추위가 좀 누그러진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영상권으로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고요. 모처럼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독감이 지금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독감 사망자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강 챙기시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